트럼프 대통령은 공식적인 발언 외에도 SNS를 통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본인과 기자들 간의 어떤 소통 창구다라고 믿고 있거든요. 하루에 평균 한 17건 정도 글을 올린다고 해요. MZ야, MZ. 네, MZ예요, 맞아. 너무 MZ야. 글을 올렸더라. 네. 디지털 디톡스가 좀 필요하신 것 같은데. 그 정도는. 근데 뭐 소통을 하는 건 다 좋은데 좀 논란이 되는 글들 이런 걸 올리기도 하고. 아, AI로 만든 건가? 이거 생성한 거죠, 생성. 그러니까 생성인 게 너무 티가 예. 나기는 하죠, 사실은. 생성 이미지인데. 네. 이제 저기 시카고라고 써 있는데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했던 곳이 시카고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이제 그들의 후보를 뽑았는데 뭐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이런 카말라 해리스를 뽑았다. 뭐 이런 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선전. 저걸 보고 진짜로 저랬다라고 보는 사람은 없지만, 그러니까 이미지 폴리틱스인 거죠. 이건 사실. 자유롭다 전화라면. 더 씌우는 거지. 정치하면은 어떤 게 떠오르세요? 과연 또 정치는 뒤에 뭘까요? 질자가 붙어서 조금 비하의 의미로 많이 쓰였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정치질. 정치질하지 마 약간 이런. 그래. 그냥 뭐 공약 같은 거, 선거 공약 뭐 이런 것들. 근데 이제 말 그대로 풀면은 사실은 이거는 나라를 바르게 다스린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네. 그래서 결국 누가 권력을 가지고 그리고 정책적인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사실 이제 정치의 근본인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정치 시스템 혹은 정치 체제는 뭘까요? 민주주의. 지금 대부분이 다 민주주의 얘기를 그쵸.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옛날에는 뭐 왕이 가지고 있다든지 권력을. 근데 지금은 모든 국가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국가에 이제 민주주의 제도가 정착을 하고 있고 국민이 권력의 주체다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이게 이제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맞아요. 네. 아, 굉장히 엄청난. 오랜 시간 동안 갈등이 그러니까 있었고 혁명이 있었고 피를 흘리고 투쟁이 있었고, 그걸 이제 거치고 난 다음에 이제 국민에게 주권이 있는 그런 제도가 정착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이제 주제는 그거예요. 국민은 어떻게 국가의 주인이 되나. 야, 재밌겠다. 재밌겠다. 와. 여러분의 정치 지식을 좀 이렇게 충족을 시켜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민주주의를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정말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어요. 선거. 오! 아, 역시 교수님, 맞아요. 선거. 이 선거라는 게 시민이 정치 과정에 참여를 하는 이제 가장 중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선거 때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 하나요? 투표예요. 아, 수제자야. 쉽네. 난이도가 너무 쉬운 거를 지금. 투표를 한다는 것이 이제 표를 준다는 것인데,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누가 우리를 대표할 것인가,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권력을 위임해 줄 것인가를 결정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누구한테 투표를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정말 물리적으로 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투표하셨죠? 네. 네. 근데 이 모든 성인이 투표권을 가지기까지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성인이라고 해서 투표권을 가진다라는 어떤 원칙이 최초로 성립된 것이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었을까요? 얼마 안 됐을 것 같아요. 엄청 오래됐을 것 같은데. 아니, 얼마 안 됐을 것 같아요. 여성이 되게 늦게 됐잖아요. 130년 정도 됐어요. 30년. 네. 와. 처음으로 가지게 된 것이 1893년 뉴질랜드였었거든요. 이후에 이제 뭐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런 나라들은 이제 훨씬 더 나중에 여성들이 투표권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얼마 안 된 거예요. 네. 그죠? 네. 그래서 투표권을 갖게 되기까지의 투쟁의 역사, 뭐 그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와, 재밌겠다. 민주주의라는 것이 사실 지금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채택을 하고 있잖아요. 민주주의가 뭘까요? 민주주의. 다수결. 다수결. 사실은 굉장히 근본적인 게 있죠. 그냥 민주주의잖아요. 국민이 권력을 주인이 되어서 네. 행사하는 것. 그게 이제 사실은 민주주의고, 영어로 민주주의를 뭐라고 하죠? Democracy. 맞아요. 어허. 발음 너무 좋았어요. Thank you.
데모크라시라고 하는데 이 말의 어원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그리스어에서 나왔거든요. 인민, 대중을 뜻하는 말이 데모스고 데모스. 그리고 거기서 크라토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힘, 지배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합쳐서 디모크라시라고 이제 말을 만들어낸 건데 결국에는 국민이 힘을 가지고 지배를 하는 체제. 이게 이제 사실은 민주주의인 거죠. 그래서 국민이 스스로를 지배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자, 그러면 이 민주주의를 최초로 시도를 한 나라. 아테네. 네, 아테네 아테네, 도시국가입니다. 기원전 5세기에 아테네에서 민주주의를 시도를 했죠. 이미. 자, 그러면 왜 어떻게 아테네에서 그 옛날에 민주주의를 시도를 하게 됐느냐 이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아테네가 기원전 8세기 그리고 7세기부터 지중해 쪽에서 무역을 하면서 엄청난 부를 쌓게 돼요. 뭐 상인이라든지 예. 선원이라든지 일반인들도 부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경제력이 갖추게 되면은 뭐 하나가 더 갖고 싶어요. 권력. 대장이 되고 맞아. 싶어. 권력을 갖고 싶거든요. 아, 내가 이렇게 세금도 많이 내는데 나도 정치 과정에 좀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의 부류가 있습니다. 전쟁을 하면서 이제 군인들이 나가서 싸우잖아요. 네. 야,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는데 너네가 나한테 뭔가 정책 결정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되지 않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아,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갈등하고 싸우고 이런 과정이 반복이 되면서 기원전 5세기 경에는 꽤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를 합니다. 일반 평민들도. 얼마나 많이 참여를 했냐면요. 당시 아테네 인구가 한 25만에 30만 정도 됐다고 해요. 그리고 정치에 참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한 5만에서 6만 명 정도 아유. 되었다고 많기도 한데.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피닉스 언덕에 모여서 토론을 하고 와, 5만 명이요? 결정을 다 못 오지. 아, 보지는 못하는군요. 네. 네. 그래서 국가 중요사가 있다. 그러면 모여서 뭐 토론을 하고 또 결정을 하고 투표를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아테네의 직접 민주주의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스가 처음이었구나. 자, 얘기를 듣고 보면은 정치에 참여를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일단은 굉장히 자랑스럽겠죠. 네. 아, 그치. 난 대표 가면은 느낌이야. 한 표 던질 수 있는 사람이야. 아테네에서는 이렇게 정치를 모두가 참여를 하잖아요. 대표자는 어떻게 정해지는 거예요? 이 시기에 아테네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요. 평등이에요. 평등. 되게 앞서 있었다. 그러니까 이 공직자를 뽑는 방법도 가장 보편적이고 평등하게 뽑아야 된다. 그래서 선택했던 방식이 뭐냐면 추첨이에요. 아, 제비뽑기. 와, 공평하다. 네. 저거 사다리 아니야? 뭐야? 지금 이제 보시는 패를 게 넣었네. 투표하는 도구예요. 클레로테리온이라고 하고 사각형 이름표 같은 걸 이제 클레로스라고 해요. 클레로스를 구멍에다 이렇게 넣는 거예요. 오, 그 옆에 관에다가 흰 공과 검은 공을 넣었을 때 흰돌이 딱 중간에 걸릴 거 아니야. 흰 공이 멈추는 곳에 있는 그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공직자로 선출이 됩니다. 와, 재밌다. 저 때부터 줄 잘 타라는 얘기가 있었구나. 정치는 줄이야. 아, 그러네. 그래도 뭐 좀 자격 있고 좀 배운 사람이든지 아니면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맞아. 현명한 이런 사람들을 골라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당시 아테네 사람들은 이 선거라는 것도 결국에는 인기나 부나 권력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아예 그냥 제비뽑기처럼 추첨을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공정하고 평등하다. 제일 공평하네. 사실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추첨은 민주주의의 원칙이고 선거는 과도정의 원칙이다. 누가 이 말을 했을까? 아리스토텔레스겠지 뭐. 맞아요.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 말을 야, 했어요. 뭐 역사는 뭐 빠삭이네. 바삭하네. 근데 이제 모든 공직을 이렇게 채운 건 아니고 그래도 전문성을 요한 데가 있죠. 뭐 재정이라든지 군사라든지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거수를 통해서 투표를 통해서 뽑았고 이제 다른 공직은 이렇게 추첨을 통해서 뽑았다라는 겁니다. 거수를 하긴 했구나. 근데 약점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효율성이 떨어지죠.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리고 뽑힌 사람에 대한 반감들도 많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위성이 없다. 사실은 투표권이 모두한테 있지 않았다는 거죠. 사실상. 뭐 한 15% 정도, 20% 정도 많아야.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아테네 성인 남성 시민이에요. 일단 아테네 시민 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여자 빼고 당연히 어린아이 빼고 노예들 빼고 외국인도 빼고 어떻게 보면은 진짜로 직접 민주주의다라고 하기보다는 좀 반쪽짜리 민주주의가 아니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이렇게 행했던 것은 대단하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죠.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아테네처럼 현재 민주주의하고 비슷한 그런 정치 시스템을 시도한 나라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로마 역시 공화정. 역사 브레인 맞습니다. 오늘 클래스를 보여주는데요. 왔다 왔어. 상여봐 이제 한 달 만에 네 진가를 발휘한다. 하여간 그냥 안 넘어가죠. 드디어 상여비 시대다. 아 진짜 오늘이네요. 오늘이에요. 한마디 한마디 던지는 게 팍팍 로마. 우리가 이제 아테네 얘기를 하면은 민주정 얘기를 해요. 네. 직접 민주주의. 로마를 얘기하면은 뭐라고 하죠? 로마? 공화정. 맞아요. 공화정이에요. 화합할 화, 그리고 정치 정에서 함께 우리가 화합을 해서 정치를 한다라는 의미인 거죠. 이렇게 여럿이 힘을 모아서 조화롭게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이제 공화정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공화정이 되기 전에 로마는 왕정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왕이 있던 네. 그런 국가였는데 기원전 509년에 이것이 공화정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당시에 이제 왕이 루키우스 타르키니우스라는 왕이었어요. 근데 굉장히 이제 폭정을 저지르는 사람이었죠. 원로원이 한 얘기 다 하나도 안 듣고 자기의 반대파 귀족이다 그러면 처형을 시키고 탄압을 하고 재산을 몰수하고 그래서 로마 시민들의 불만이 막 누적이 되고 막 폭발하기 직전이었는데 여기서 계기가 되는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이 타르키니우스 왕의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 당시 로마에 정말 절세 미녀가며 살고 있었어요. 루크레티아라고. 근데 겁탈을 한 거예요. 협박을 하면서. 그리고서는 이제 루크레티아가 나는 수치로 살 수가 없다. 자결을 해. 그래서 이제 친지들이 루크레티아의 시신을 로마 시민들한테 보여주면서 우리가 더 이상 이런 폭정 속에 살 수 없지 않냐. 그러면서 이제 시민들이 들고 일어서고 그래서 왕이 쫓겨나게 되고 그다음부터 공화정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러면 왕을 대신할 지도자를 뽑아야 될 텐데 로마는 어떻게 정한 거예요? 왕을 대신해서 국가의 어떤 최고 행정이라든지 군사 관직이라든지 이것을 도맡아서 하는 직책이 있었습니다. 그걸 누구 뭐라고 하냐? 집정관. 집정관. 근데 이제 집정관한테 권력이 집중될 수 없도록 시스템을 만듭니다. 권력이 집중되지 않게 하려면은 분산을 시키면 되죠. 권력. 상권 분립이 되나? 정교하게 권력을 분산을 시켜요. 저런 거 옛날에 배웠던 것 같아. 체계적이야. 지금 원로원이라고 지금 적혀져 있는 로마 공화정 초기 이제 국가의 재정이라든지 외교라든지 굉장히 중요한 정책들을 실질적으로 끌고 나간 아주 핵심 기관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네. 그리고 모든 시민이라면 참여를 할 수 있는 민회라는 게 있었어요. 물론 이제 처음부터 모든 시민이 다 참여를 할 수 있었던 건 아니에요. 민회의 종류가 몇 개가 있는데 주로 이제 귀족이나 상류층이 끌고 나가는 민회가 조금 더 목소리가 컸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민회에서 집정관들을 선출을 합니다. 이 집정관 같은 경우는 2명을 선출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한 사람의 손 안에 모든 권력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임기도 있어요. 얼마나 됩니까? 1년. 짧네. 뭐 하려고 짧네요, 그러면 굉장히. 네. 아, 그래도 1년은 너무 짧다. 뭐 예외적인 케이스도 있기는 하지만 한 사람의 손 안에 권력이 들어가는 것을 극도로 방지를 하기 위해서 진짜. 로마 공화정 저렇게 분산을 시킨 거죠. 왕정에 뒤어서 그런가 보다. 집정관도 그렇고 원로회도 그렇고 민회도 그렇고 대부분 이제 귀족들이 끌고 나갔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뭐 로마의 어떤 구조를 보면은 전장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대부분의 병사들은 평민이고 경제 활동을 하고 상업 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대부분은 평민이고 실질적으로 활동을 해서 로마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은 평민이죠. 아니 이거 말만 우리 시민들이 참여하는 거라고 공화정이라고 하는데 왜 우리 목소리는 하나도 없냐라고 이제 반발을 하면서 결국에는 집정관 2명 중에서 1명은 이제 평민으로 선출을 하게 한 거죠. 진짜 앞서 나갔다. 아, 근데 진짜 분리를 할 생각을 진짜 어떻게 자연스럽게 됐네요, 진짜 또. 앞서 나갔다. 견제가. 근데 이제 평민 중에서도 좀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 사실상 이제 집정관을 선출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완벽하게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그런 권리를 누렸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도 어쨌든 그 시대를 생각을 해보면 대단한 그렇잖아요. 거죠. 기원전인데 이게 네. 야, 대단하다.
그래서 이렇게 평범한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 되기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고요. 그리고 이 로마의 공화정 체제가 한 500년 정도 유지가 돼요. 네. 다 이렇게 발전을 해왔는데 드디어 금이 가기 시작을 합니다. 공화정의 끝을 가지고 온 인물이 있었는데 누굴까요? 카이사르 시작? 바로 이 사람입니다. 카이사르. 시저. 네. 시저. 율리우스 카이사르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죠. 카이사르의 영향력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잖아요. 시저 샐러드. 역시 배운 사람.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 달력 보면은 영어로 줄라이라고 맞아. 있잖아요. 네. 율리우스가 이게 원래 이제 율리우스지만 줄리어스라고 발음을 한다면 이제 줄라이라고 해서 그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카이사르가 약간 황제 칭호처럼 주어지기 시작을 해요. 예를 들면은 독일 같은 경우 카이저. 아, 하이저 소재. 해저 소재. 아까 아니죠? 그거는 아니지만 네. 그리고 러시아 황제를 두고 우리가 옛날 짜르라고 얘기를 했죠. 짜르. 네, 그게 다 이제 카이사르에서 나와갖고 한 거고, 와. 이 카이사르가 정말 대단한 인물이긴 해요. 어마어마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진짜 어마어마한 웅변력, 굉장히 많은 명언들이 있잖아요. 뭐 베니 비디 비치 이런 말. 왜 완노라 완노라. 보안노라 이겨노라. 그 이제 막 전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궁금해하잖아요. 로마에서 어떻게 됐냐고. 전령을 보내라 막 그랬는데 딱 그 세 마디 써갖고 보내잖아요. 와. 멋이라는 것이 네. 폭발한다. 굉장히 그치. 인기도 엄청나게 많았고. 근데 이 사람 때문에 로마의 500년이 무너져 내렸어요? 왜 그럼 카이사르 때문에 로마 500년 공화정이 무너지게 된 거냐? 근데 당시에 로마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때였어요. 평민과 귀족 간의 갈등도 굉장히 컸고 빈부격차도 굉장히 심했고 원로원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귀족이 잡고 있는 이제 그런 세력들이 모여 있었고, 당연히 이제 평민들은 우리의 목소리를 더 내게 해달라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싸우고 있고, 근데 카이사르 같은 경우는 본인이 귀족이면서도 평민들하고 노선을 같이 해요. 그러면서 자기 세가 부족하니까 자기랑 이제 같이 뜻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약간 동맹? 협력을 맺게 되죠. 크루를 만들었구나. 평민 쪽에서. 그래서 그 유력 인사들 중에 누가 있냐? 한 명이 크라수스, 로마 최대 부자. 그리고 또 다른 야망을 가진 콤페이우스. 이렇게 셋이서 그때 정치를 삼도 정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서는 기원전 59년에 카이사르가 집정관으로 선출이 돼요. 집정관에 오른 다음에 카이사르가 어떤 행보를 보이냐? 어떤 행보를 보였을까요? 뒤통수. 아까 누구의 지지를 받고 있다 그랬죠? 평민. 평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더 많이. 그렇죠. 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을까? 여기까지네요, 저는. 세금. 세금. 세금을 엄청 매겨 귀족들한테. 세금 귀족들을 매긴다. 귀족 강등. 땅을 뺏었나? 맞아요. 당시의 귀족들이 불법적으로 로마 국유지를 소유를 하고 있었던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땅을 뺏어갖고 평민들한테 나눠주고 또 나눠준 집단이 하나 있어요. 퇴역 군인들. 나라를 위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게 일단은 많은 대중들을 뒤에 업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제 군인들한테도 메시지가 가는 거예요. 네. 그러네. 내가 카이사르를 위해서 충성을 바쳤더니 땅이. 퇴역을 하면 땅을 준대. 정치 잘한다. 진짜 잘한 건데. 끝내주는 멋진데? 거죠. 그것도 나라 돈으로 자기 인지도를. 그렇죠. 네. 와, 얘 기가 막히다. 그런데 엄청 열받는 사람들이 있겠죠. 귀족은 당연히 화가 나지. 땅 뺏기고. 네, 원로원하고는 완전 왼수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 귀족. 네. 집정관 임기가 아까 1년이라고 1년. 했죠. 1년간 이제 끝낸 다음에 내려와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서는 카이사르가 안 내렸구나. 어디로 가느냐? 갈리아 총독으로 갑니다. 근데 갈리아를 이제 정복을 하기 시작을 해요. 다 그냥 족족 다 정복을 해. 승전보만 올려. 무력이 또 있었네. 인기 너무 많은 거지, 평민들한테. 인기는 이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때는 삼도 정치도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일단은 크라수스가 죽어요. 그리고 필연적으로 권력을 두고서는 둘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로원과 폼페이우스가 가까워지게 되고 함께 카이사르를 견제를 하게 되는 거죠. 적이 많아졌구나. 근데 인기는 계속 높아지고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원로원 그리고 폼페이우스가 로마로 돌아오라고 합니다. 무장 해제하고. 너무 냄새가 나는데요. 군사 없이. 네, 군사 없이. 수상한데. 죽이려고 하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안 가죠. 안 가죠. 잘 나가고 있는데 여기서. 아니 근데 가서 의도는 가야 되는데. 파악해야 되니까 매복시킨 다음에 가지 않을까요? 몰래 분사를 매복시켜야 예, 한다. 뭐 신호 쏘면 나와 라고 하고 신호 쏜다. 그런 거 있잖아요. 중고 거래할 때 중학생들 많이 하는 거. 혹시 모르니까. 전봇대 얘기하면 뒤에서 나와. 친구들 기다리게 하는 거. 이때 나온 굉장히 유명한 명언이 하나 있죠. 주사위는 던져졌다. 다이 주소 이거. 와, 뭐야? 당연히 이걸 거부를 하고 군대를 끌고 루비콘 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주사위는 던져졌다. 아 이게 여기서 나왔구나. 이게 사실 로마법상 반역이죠. 반역이고 그렇죠. 이때부터 카이사르 내전이 시작을 합니다. 이 시기가 기원전 49년. 위화도 해본 같은 거네. 비슷해. 카이사르가 그래서 군대를 데리고 로마를 딱 입성을 하잖아요. 도망가요. 폼페이우스랑 원로원이랑. 내전이 한 4년 정도 진행이 돼요. 아, 이런 국가적인 비상사태에는 집정관 제재가 아니라 독재관 제재로 가야 된다. 그래서 항상 되는구나. 독재관이 됩니다. 근데 이 독재관이 임기가 있어요, 이것도. 어? 얼마? 최대 얼마일까요? 2년. 한 3년 되지 않을까? 3년? 2년? 15년. 15년? 15년요? 진짜 피 마른다 피 말라. 6개월. 혼자 잠깐? 그게 이루어졌어요, 근데? 안 이루어졌을 것 같은데? 10하루 합니다. 왜? 도름도 못했어요? 집정관 선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집정관 선거를 주관을 하고 11일 만에 사임을 내요, 독재관을. 그래서 카이사르가 이 집정관과 독재관을 이제 오가면서 사실상의 최고 권력을 독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과업도 완수를 해야 되고 지금 로마가 엉망이지 않냐. 질서도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센 권력이 당분간 잡고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조금씩.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기원전 44년 2월 카이사르가 종신 독재관이라는 정말 전례 없는 직위를 스스로 부여를 합니다. 권력력은 어쩔 수 없나? 되게 비슷하다. 현대사에서도 충분히 찾을 만한 것들이 되게 많네. 결국 이렇게 되네. 그리고 카이사르가 자기를 신격하기 위해서 뭔가를 합니다. 어떤 행동을. 근데 이 행동이 로마 시민 그리고 원로원으로 하여금 아 이제 정말 군주가 도래하는 건가라는 두려움을 갖게 해요. 공전에는 일반적으로 로마를 상징하는 어떤 신화라든지 말씀하신 위인이라든지 주로 죽은 사람을 새기죠. 맞아요. 그렇지. 살아있는데 얼굴을 주화에다 새긴 사람은 카이사르가 최초였다. 어떤 동전이었는지 한번 볼까요, 그러면? 네. 앞면에는 이제 카이사르 얼굴을 이렇게 새겼고 뒤면 뭡니까? 비너스 여신의 모습을 새긴 거거든요. 여신. 카이사르 가문의 신화적인 조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굉장히 신성한 혈통을 가지고 있고 본인의 어떤 권력의 정통성, 명분 이런 거를 강조를 하기 위한 거죠. 어떤 살아있는 누군가 정치인이 자신의 얼굴을 화폐에 넣는다고 하면은 굉장히 이상한 느낌이 들 것 같아요. 무서울 것 같은데. 이런 권력을 그 사람 줘도 되나라는 느낌. 그리고 임기가 안 끝나나 이 사람은? 네, 그러니까. 계속 병전에 박혀 있는데? 반감이 생길 수밖에 없겠네요. 나도 싫을 것 같아. 심리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공화정으로 유지를 해왔는데 그 금기도 깨뜨린 거고 종교적인 부분도 건드린 거고 저렇게 동정까지 딱 나오게 되니까 로마 사람들은 아 이제는 정말 카이사르가 왕이 되는 왕정제로 우리가 복귀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엎어야죠. 엎어야죠. 예. 정확히 기원전 44년 3월 15일 카이사르가 23차례의 칼을 맞고 암살을 당하게 되죠. 와. 누굴까? 그 당시에 이제 이 원로원에서 했었던 얘기는 그거였어요. 카이사르로 인해서 로마의 공화정이 무너지고 독재로 가는 것을 막으려고 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다음에 등장한 인물이 옥타비아누스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아우구스투스라고 이름을 붙이죠. 카이사르의 양아들이었어요. 조카이기도 하고. 저들이 우리의 영웅을 무너뜨렸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사실은 승계를 하게 되면서 황제가 돼요. 그래 재정이 돼버리구나. 못 막은 거네, 결국에. 결과적으로는 다시 한 사람의 권력이 돌아가는 체제로 가게 됩니다. 그래도 이제 중요한 건 그거죠. 이 5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로마 공화정 안에서 평민들은 끊임없이 자기들의 정치적 권리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많이 싸웠다는 거예요. 이런 공화정의 역사가 이후의 민주주의, 그리고 민주공화정의 어떤 기본을 우리에게 가르쳐줬다. 그 틀을 만들어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로마 공화정이 무너지고 제정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로마 제국이 무너지죠. 그리고 이제 유럽은 신권,
종교가 지배하는 사회가 되고 그리고 끊임없이 왕권과 격돌을 하고 나중엔 이게 왕권 쪽으로 옮겨지게 되면 그래서 절대 왕정이 17세기, 18세기부터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 유명한 왕 있잖아요. 루이 14세. 네. 짐이 국가다. 국가다. 그런데 약간 결을 달리하는 유럽 국가가 하나 있었어요. 어딥니까? 유럽에서 결을 달리하는 국가는 하나밖에 없어요. 영국. 그렇지. 영국이에요. 뭔가 이상한 연구하면 영국입니다. 그리고 또 영국 같은 경우는 13세기부터 의회가 있었어요. 아, 영국 의회가 있었지. 그러니까 의회가 알게 모르게 왕권을 좀 견제하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이거에 이제 쐐기를 박는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해요. 1688년에. 뭘까요? 1688. 1688년? 전쟁인가요? 뭐 영국 하면 생각나는 혁명 중에 하나죠. 산업혁명. 명예혁명? 맞아요. 어? 명예혁명이에요? 명예혁명? 네. 처음 들어. 네. 처음 들어. 대박이다. 이게 다 이원복 교수님 덕분입니다. 와. 나라 이웃나라, 이웃나라. 사실 우리가 이 명예혁명에 대해서 많이 생각은 안 하는데 이게 세계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혁명입니다. 당시 영국의 왕이 누구였냐? 제임스 2세예요. 사실 제임스 2세 당시의 영국은 국교가 개신교였어요. 그런데 제임스 2세는 가톨릭 신자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개신교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엄격한 조건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가톨릭은 공직에 오를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아예 법으로 막아놨어요, 딱. 근데 자기가 왕에 딱 오르면서 가톨릭 신자들 공직에 또 요직에 막 등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법을 어기게 되는 거죠. 그거는 영국은 의회가 있었다 했잖아요. 네. 세금을 걷어야 된다? 그러면은 의회 허가를 받고 뭐 이런 시스템이었었는데 제임스 2세가 이제 그걸 무시하는 거죠. 나 세금 좀 걷어야겠어. 라면서 세금을 건든다든지 군사를 좀 빼야겠어. 뭐 이런다든지. 걱정이네. 이제 이게 점점 더 심해지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기본적인 자유, 권리, 뭐 시민으로서 가져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도 박탈당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안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참아요. 왜냐? 제임스 2세가 딸을 둘이에요. 딸만 둘. 근데 이 딸 둘은 사실은 둘 다 개신교였어요. 아하. 네. 참자. 딸 중에 첫째 딸 메리가 물려받으면은 그러면 개신교 다시 돌아가니까. 그런데 왕비가 이제 먼저 죽게 되고 두 번째 왕비를 들였단 말이에요. 아, 이 두 번째 왕비가 늦둥이를 낳네. 아하. 아들이네. 어머. 1688년에. 와. 아, 이거는 참으면 안 될 것 같아. 왜냐면은 얘는 당연히 가톨릭 신자가 될 거거든. 어. 그래서 또 다른 개신교 국가죠. 네덜란드에 시집을 가서 윌리엄 오렌지 공이랑 알콩달콩 살고 있는 메리한테 연락을 합니다. 왕 시켜줄 테니까 부부가 함께 귀국을 하시죠. 그래서 일어난 것이 1688년의 명예혁명입니다. 아, 그게 그거구나. 야. 피를 한 방울도 안 흘린 건 아니지만 학살이나 이런 것 없이 윌리엄과 메리가 왕위에 올라서 이걸 명예혁명이라고 하죠. 아, 그래서 명예혁명인 네. 거예요. 명언이 있죠. There's no free lunch. 공짜 점심은 없다. 아. 근데 의회에서 딱 와요. 정산할 때가 된 거죠. 우리가 왕을 시켜줬으니까. 그러면서 하나를 딱 내놓습니다. 아, 이거 못 써있는데. 토지 뭐 이런 거 다 내놓으라고. 인건비. 비슷하긴 한데 왕을 시켜줬으니까 여기다 사인하세요 라고 한 내놓은 게 있어요. 명예혁명과 거의 동시에 함께 가는 거죠. 따라오는 뭐지? 거. 뭘까? 네 글자 아니야? 네 글자 맞아요. 와, 뭐? 이원복 교수 진짜 놀랍다. 머리에 각인도 있어 나 지금. 진짜요? 권리장전 아니? 권리장전 아니? 맞습니다. 대박. 대단하다. 야, 이 미친 암기. 여기 각인도 있어 머리에. 나도 오늘부터 가야지. 두 사람이 사인을 하죠. 거기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왕이 절대 권력을 행사할 수 없다. 세금을 올린다든지 하는 것은 의회 허락을 받아야 된다. 군사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게 왕이 아닌 선출이 된 사람들이 거기서 왕을 견제할 수 있는 권력을 분명히 가지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세계 근대 민주주의의 발전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였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17세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과 같은 어떤 민주주의 체제는 사실은 아니었던 거죠. 의회 의원들을 우리가 선출을 하는데 공개 투표예요. 공개 투표? 네, 뭐 뽑은지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비밀이 후보자가 없네. 있는 데서 이제 뽑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 뽑아요? 뭐 이렇게 막 약간 최악이다. 누가 그렇다면은 투표권을 가지고 의원들을 뽑을 수가 있는가? 일정 재산이 있는 성인 남성만 가능했어요. 근데 그 논리가 뭐냐면 내가 세금을 내잖아요. 재산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 세금을 운용하는 사람들을 뽑는 건데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이 대표를 뽑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아? 자기 돈이 아니니까. 나름 논리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이 있는 이제 남성들에게만 허용이 됐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여서 확대를 해달라라는 주장들이 나오게 되죠. 대표적인 것이 1830년대부터 50년대까지 이루어졌었던 차티스트 운동이라는 거예요. 들어봤는데. 네. 들어봤어요. 이게 이제 그 당시면은 이미 산업혁명이 일어난 다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노동자들도 많아지고 공장이 발전하던 시기인데 노동자의 권익을 대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뽑을 수 있게 노동자한테도 투표권을 확장을 해달라라고 일어났던 게 이제 차티스트 운동이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 현재와 비슷한 형태의 민주적인 선거 제도를 점점 갖추게 됩니다. 윌리엄 호거스라는 풍자 그 화가가 있어요. 이 화가 그린 연작에 있는데 저기는 투표장이에요. 파란색 깃발이 토리당 보수당을 의미하는 거고 그리고 오렌지색이 당시 휘그당 네,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제 자기한테 찍으라고 강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뭐 설득이 아니라. 등에다가 이게 잡고서 뭐 이렇게 귀에다가 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불편하다. 설득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강요에 가까운. 선거 유세와 투표가 같이 있는 거네요. 사실상. 그렇죠. 예. 1872년에 비밀투표법이 통과가 되면서 이제 이런 모습은 사라지게 되죠. 근데 이런 비밀투표가 사실 처음 시작된 곳은 영국이 아니고 호주예요. 갑자기 호주가. 네, 호주에서 시작이 됐어요. 없는 데서 만드는 건 쉬워요. 있는 것을 고치는 거는 사실 훨씬 힘들어요. 그러네. 네. 그런데 영국이 이걸 받아들이니까 그 파급력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19세기 후반 대영 제국 세계를 호령하던 시대잖아요. 온갖 곳에 식민지가 있고 그러니까 영국이 받아들이면 그 다른 식민지랑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전 세계 제도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영국에서 선거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점점 늘어나게 돼요. 이 뭐 남성에서 이제 여성에까지 확대가 되는데 여성한테 영국에서 투표권이 주어진 건 1918년이에요. 자, 1918년은 세계 1차 대전. 1차 세계대전이 있었죠. 1차 세계대전이 있으니까 남자들은 전쟁터에 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비어있는 이 사회에서 경제활동을 여성들이 맡아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공장도 돌리고 군수산업에 투입이 되고 또 그때 마침 여권운동이 일어날 때니까 우리도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했는데 투표권을 달라. 그러네. 1918년에 30세 이상의 여성한테만 일단 주어지고 1928년에 이제 여성들한테 참정권이 주어지고 미국도 1920년에 여성들한테 참정권이 주어집니다. 이런 이제 투표권을 확장하는 게 아주 많은 투쟁이라든지 혹은 뭐 운동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 되는 과정은 아주 길어요. 지난하게 조금씩 진전을 하는 거죠. 진짜 지나갔다. 자, 우리가 민주주의 얘기를 할 때, 특히 근대 민주주의 얘기를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나라가 있습니다. 프랑스. 프랑스? 그러면 이 나라 국민들은 제일 기분 나빠요. 영국? 아닙니다. 미국? 미국이죠. 미국이 또 특별한 건 뭐냐? 대통령을 처음으로 만들어낸 국가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를 하나의 뭉쳐진 나라라고 생각하지만 독립을 처음에 하겠다라고 했을 때만 하더라도 되게 느슨하게 얽힌 13개의 영국의 식민주였단 말이에요. 지금도 미국 공식 이름이 United States of America죠. 그 state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영어의 뜻을 찾아보면은 국가란 뜻이란 말이에요. 각 주가 굉장히 자신만의 어떤 캐릭터나 개성을 가지고 또 처음에 와서 정착했던 사람들도 다르고 그들이 추구했던 방향도 다르고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따져서 1776년에 독립선언을 하고 전쟁에 들어가잖아요. 1783년에 독립을 쟁취를 합니다. 그리고 1787년에 헌법을 써요. 그때 이제 헌법을 쓸 때
대통령제를 명시를 해요.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인간을 안 믿어요. 인간은 권력을 가지면은 정신 못 차린다. 근데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제도로 막든지 법으로 막든지 이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 정치의 사실상 굉장히 그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여기서 이제 드러나는 거죠.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거잖아요. 네. 이 기관들끼리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서로 견제, 견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분리를 시켜놔야죠. 분리시키 뭘 권력을. 분리시키? 권력을. 맞아요. 이과 맞나? 이과보다 문과가 더 맞는 것 같긴 해요. 저도 그렇게 하는 거 보면. 생각해요. 네. 네. 사실 미국의 대통령제를 만들어낸 거는 영국을 봤더니 영국은 의회에서 거기서 다수당의 대표가 총리가 되는 시스템이잖아요. 아, 근데 입법부에 저렇게 모든 권한을 줘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영국은 왕이 있잖아요, 그래도. 네. 영국의 행정수반은 누구예요? 총리. 총리죠. 키어 스타머 총리고. 국가수장은 누가요? 왕. 찰스 3세, 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행정수반과 국가수장은 달라요, 원래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대통령이란 거를 이제 만들어서 국가수장이고 또 행정부를 이끌어간 행정수반도 만들고 그리고 입법부한테 굉장히 힘을 주지만 입법부가 독주를 하지 못하도록 견제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한 거죠. 그리고 만약에 대통령과 행정부가 하는 명령이라든지 아니면 의회에서 통과시킨 법안 이런 것들이 헌법의 정신에 위배가 되나 안 되나 감사할 수 있는 사법부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행정부, 삼권. 입법부, 사법부 삼권 분립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제 미국 대통령은 전 세계가 주목을 하죠. 뭐 패권 국가니까. 그래서 누가 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경제라든지 안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 영향력은 우리가 뭐 놓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뭐 이런 말을 했어. 그러면은 당장 다음날 뉴스에 나오고 너무 그거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출렁이기도 하고 주식이 이제 뭐 코인이 난리가 왔다 나지. 갔다 하기도 하고 그렇게 봤을 때 우리의 지금 현재 삶에 정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계시는 분은 바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죠. 어허. 트럼프 대통령은 공식적인 발언 외에도 SNS를 통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본인과 지지자들 간의 어떤 소통 창구다라고 믿고 있거든요. 하루에 평균 한 17건 정도 글을 올린다고 해요. MZ야, MZ. 네, MZ예요, 맞아. 너무 MZ야. 글을 올렸더라. 네. 디지털 디톡스가 좀 필요하신 것 같은데. 그 정도면. 근데 뭐 소통을 하는 건 다 좋은데 좀 논란이 되는 글들 이런 걸 올리기도 하고 아유. AI로 만든 건가? 이거 생성한 거죠, 생성이. 그러니까 생성인 게 너무 티가 예. 나기는 하죠, 사실은. 생성 이미지인데. 네. 이제 저기 시카고라고 써 있는데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했던 곳이 시카고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이제 그들의 후보를 뽑았는데 뭐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이런 카말라 해리스를 뽑았다. 뭐 이런 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선전. 저걸 보고 진짜로 저랬다라고 보는 사람은 없지만 그러니까 이미지 폴리틱스인 거죠. 이건 사실. 자유롭다 저 나라는. 더 씌우는 거지. 실제로 2024년 미국 대선에서도 뭐 당연하게 가짜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한번 자료를 하나 보시죠. 투표잖아 투표. 네. 텍사스에서 해리스가 이겼네요. 이것도 가짜 뉴스군요. 가짜 뉴스입니다. 합성 사진인데. 이거 가짜였어요? 가짜예요. CNN이 만든 가짜 뉴스예요? 아니죠. 누군가가 합성해서 만든 거죠. 합성. 네. 텍사스에서 카멜라 해리스가 이길 수가 없어요. 아하. 그러니까. 네. 언론사 로고도 소용이 없구나 이제. 그럼 여기서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갑자기요? 7번 문제. 문제 주세요. 다음 중 진짜 트럼프 대통령 사진을 찾으세요. 오답입니다. 오답입니다.
마지막에. 정답은 열받네. 3번이고요. 아 메달. 아. 거기씩. 진짜로? 그 얘기를 왜 해가지고 내 3번 많이 봤거든 이거 그림을. 진짜 형 태세전은 기가 막히네요, 진짜. 아니 3번을 많이 봤어. 그래서 난 이건 그냥 만든 이미지인 줄 알았는데. 아, 3번이었어. 3번이 무슨 상황이에요? 2024년 5월 뉴욕 맨하탄 형사법원에 출석했을 당시에 진짜 트럼프 사진입니다. 아, 2번은 가짜예요? 2번이 가짜라고요? 2번은 이제 원본 사진을 튼 거죠. 경호원이 저렇게 웃고 있을 수는 없는 거죠. 아, 경호원분이 원래 계속 이렇게 주변을 좀 긴장하면서 감시하고 계셨네. 아 원래 경호원 표정 안 좋네. 네. 안 줄 수밖에 없죠. 이건 사실 당시 이제 시크릿 서비스의 굉장한 아쉽네요. 실패로 남아있는 사건이고, 그리고 사실 보통 저런 경우는 대통령을 가려야 돼요. 경호원들이 와서 둘러싸야 돼요. 근데 왜 저러고 다 열고 있어요? 안 열려고 했는데 본인이 비집고 나온 본인이 거죠. 나와서. 아 이거 하려고? 네. 그 와중에 신발을 찾아요. 왜요? 자기 이제 신발이 벗겨져 갖고 마이 슈 하고선 신발을 막 찾아요. 야, 이 사람도 대단하게 네. 총을 맞을 뻔했는데 그 정신이 있네요. 사실 저러면 안 되는 상황인데 저런 행동을 하면서 그러니까 세계적인 사진을 하나 남긴 거고. 진짜로. 네. 저 궁금한 게 미국 대통령은 넥타이 색깔이 안 중요한가요? 공화당이 빨간색이 맞아요, 보통은. 그리고 민주당이 이제 파란색이 맞는데 대부분의 경우 빨간색을 해요. 트럼프 대통령.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전혀 파란색을 안 하고 이런 건 아니고 제 기억에 지미 카터 대통령 장례식 때는 파란색을 메고 왔던 것 같아요.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국가장례식이 열린 워싱턴 DC 국립대성당. 즐겨 매던 빨간 넥타이 대신 민주당의 상징색인 파란색 넥타이를 한 모습이 눈에 띕니다. 나머지 사진들도 사실 SNS에 떠도는 사진들이에요. 야, 이렇게 교묘합니다, 사진이. 딥페이크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 정부에서 이런 걸 규제를 한다, 어쩐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는 있죠. 뭐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주마다 그런 법 같은 거를 통과를 시켜요. 진짜 이상한 거랑 싸워야 되네, 이제 시대가. 맞아요. 그러네 진짜. 네, 오늘 정치 이야기를 해봤는데 어떠셨습니까? 아우, 재밌었습니다. 아 되게 너무 재밌었어. 좋았는데 네. 그 의미 있는 문제들 다 맞추고 마지막에 그 진짜 트럼프에서 이게 메달이 날아가는 게 너무 억울합니다 진짜. 아, 저도 굉장히 아쉽네요. 사실 이제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 시스템, 이 민주주의를 온전하게 구현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싸워오기도 하고 또 서로 간에 화합을 하기도 하고 합의도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의 어떤 정치 형태도 완전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어딘가 항상 교양이 있기 마련이고 또 이게 얼마나 갈 것인가 그것도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 이 원칙만을 우리가 꼭 지키고 싶어 한다. 그거는 이제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것이 사실 제도적으로 갖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살고 있는 국민이 얼마나 이것을 잘 지켜나가는 것인가. 그리고 그 책임감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또 그래야지만 유지가 된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